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유가는 계속 상승을 하는데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탄약을 소비하고 특히 이란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량의 요격미사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요격미사일은 바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UAE는 우리에게 천국미사일의 긴급 지원 요청을 해와서 우리가 급하게 30발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방공미사일 부대들도 지금 중동 지역으로 긴급하게 차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방공자산 중 패트리어트 포대 3개가 중동 지역으로 이전 배치되었고 심지어는 사드 포대까지도 중동 지역으로 이동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소식을 종합해보면 최소한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 발사대 6대가 전부 오산 미군 기지로 이동을 했고 일각에서는 그중 일부 발사대가 복귀를 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복귀하지 않았다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발사대가 복귀를 했다고 해도 탑재된 미사일은 오산 기지에 내려놓고 복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우리나라의 방공망에 상당한 공백이 생기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엘셈의 조기 전력화입니다. 사드 포대가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개발한 엘셈만 조기 배치된다면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엘셈의 조기 배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엘셈의 조기 배치가 정말로 가능한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저번에 스위스가 우리 엘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도입 수량은 작으면서 현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에는 엘셈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화에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특히 벨기에 군은 방공망의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 군에 우리 엘셈을 제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정말 벨기에 군이 우리 엘셈을 도입한다면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스위스나 벨기에 같은 나라들을 전부 묶어서 발주를 한다면 유럽 현지에 엘셈의 현지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한마디로 스위스 한 나라를 위해서 엘셈을 현지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가 우리 엘셈을 요구한다면 그 여러 나라의 엘셈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지화를 하는 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품원에서 우리 천검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험은 아능 시험장에서 이루어졌고 이미 개발이 끝난 천검에 무슨 시험을 또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기품원에서 한 시험은 개발할 때가 아닌 양산을 통해서 생산된 천검 미사일도 시험용 미사일과 똑같은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정말 천검 미사일은 양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소식은 군에서 상용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군사용 정찰위성을 우주에 올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군사용 정찰위성만으로는 충분한 정찰위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민간 업체들에서도 각종 영상이나 합성계구, 레이더, 정찰위성을 올리고 여러 나라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한 1년 전에 아이스아이라고 합성계구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회사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민간회사의 위성 정보를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군사용 정찰위성을 더 올릴 필요도 없이 북한을 더 짧은 주기로 감시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역시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바로 이런 민간회사들의 위성 정보를 활용해서 북한을 좀 더 조밀하게 감시할 수 없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역시 우리 군에서 직접 정찰용 위성을 대량으로 올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군에서 올릴 수 있는 위성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초소형 정찰 위성을 60개를 올린다고 해도 북한을 30분 단위로만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성을 활용하는 것도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군이 민간 위성 회사와 계약을 하고 민간 회사를 활용해서 북한을 감시하게 될까요? 그러나 확실한 건 민간 위성 회사의 정보를 정말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북한을 감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엘셈의 조기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UAE에서 우리 천궁 포대가 대활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우리 천궁을 집중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했던 이야기도 우리들이 했던 이야기와 별 차이가 없고요. 한마디로 우리 천궁은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이번에 엄청나게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잘 팔릴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영국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번에 사우디에서 우크라이나의 요격용 드론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대량으로 발사하고 있는 샤헤드 드론은 발당 3천만 원 선인 것에 반해서 지금 미국이나 중동 국가들이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발사하고 있는 패트리어트는 발당 40억이 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저렴한 요격용 드론을 도입해서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방어하는 게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사우디가 우크라이나에 요격용 드론을 대량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결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소모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방공망이라는 건 각각의 방공망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층 방공망을 구성하고, 각각의 방공망은 정해진 교전구역, 그러니까 교전 고도와 거리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격용 드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후의 방공망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이란이 샤헤드 드론을 발사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방어하는 부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샤헤드 드론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 같은 고고도 방공망의 방어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고도로 계속 비행하면 가장 먼저 요격에 나서는 건 주로 전투기들이고요. 그리고 전투기들이 미처 요격하지 못한 드론은 바로 패트리어트나 천궁 같은 게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같은 게 방어를 하지 못한 드론이 있다면 그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야전방공망이 요격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사용되는 게 요격용 드론입니다. 만일 요격용 드론으로만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요격한다고 작정을 하면 아군의 전투기들과 패트리어트 포대는 자신들의 방어구역 안으로 이란의 드론이 지나가도 그냥 그 드론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샤헤드 드론이 목표에 명중할 확률은 대폭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최고 사령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요격 드론은 2월 한 달 동안 약 6,300회의 비행을 실시했으며 러시아의 다양한 드론을 1,500회를 요격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요격용 드론은 만일 목표에 명중하지 못하면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러시아의 드론 1,500개를 요격했다면 한 개의 목표에 최소 2개 이상의 요격용 드론을 사용했을 거니 최소한 필요한 드론은 3,000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머지 3,300회의 비행은 왜 했을까요? 우크라이나 측에서 밝히기는 우크라이나의 요격용 드론의 요격 성공률은 90%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의 주장일 뿐이고, 결론은 이것도 계산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격용 드론을 발사해서 드론이 목표를 포착하고 요격을 시도해서 실제로 요격에 성공한 경우가 90% 이상이라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아마 상당 부분은 발사된 드론이 목표 포착에 실패해서 그냥 복귀해서 회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격용 드론이 적 드론을 발견하고 요격을 시도한 걸 기준으로 하면 요격 성공률이 90% 이상이겠지만, 요격용 드론을 발사해서 목표를 찾지도 못하고 복귀한 것까지 하면 요격 성공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격용 드론이 요격하지 못한 러시아의 드론이 전부 목표에 명중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어차피 요격용 드론도 다층 방공망의 일부이고, 요격용 드론이 요격하지 못한 드론은 다층 방공망의 다음 단계인 야전 방공망, 그러니까 대공포나 맨패드 미사일로 요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요격용 드론이 러시아의 드론을 방어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 이 정도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결코 요격용 드론 한 가지로 모든 드론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어트 등 핵심 방공망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오랫동안 겪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결론은 그로 인해서 러시아의 드론을 요격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다층 방공망에서 상대의 드론을 우선적으로 전투기와 요격미사일로 요격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방어선으로 요격용 드론과 야전 방공망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우디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요격용 드론을 대량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그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소모를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결론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요격용 드론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패트리어트가 담당하는 방어 구역에서 적 드론을 저렴하게 요격할 수 있는 좀 더 저렴한 요격 미사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발당 가격이 3분의 1도 안 하는 우리 천궁이 현 시점으로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에게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천궁보다도 저렴한 드론 요격용 미사일의 도입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결코 우크라이나의 요격용 드론이 적 드론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고 우리 천공이나 패트리어트의 대안도 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다층 방공망이라는 건 각각의 여러 겹의 방공망을 형성해서 최대한 많은 요격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고 최대한 여러 겹의 방공망을 형성하는 게 적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할 확률을 더 높여주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층 방공망이라는 건 중요하고 특히 그래서 이번에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가 우리 한반도를 떠나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는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다층 방공망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유일하게 고고도 방공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한국군의 천공투 포대가 20개가 넘게 있고 그리고 패트리어트 포대까지 있다고 해도 이건 전부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다층 방공망에서 최하층을 담당하는 하층 방공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고도 방공망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였는데요. 물론 지금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는 경북 성주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을 방어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에 고고도 방공망을 제공해주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자산이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사드 포대가 우리 한반도를 떠나면 우리나라에는 고고도 방공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은 LSAM을 조기 전력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LSAM을 조기 전력화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선 LSAM이 무엇인지 모를 분들도 있을 것이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LSAM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고고도 방공망으로 흔히들 한국판 사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 LSAM이 미국의 사드와 같지는 않고요. 미국의 사드가 최대 고도 150km의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LSAM은 고도 40km에서 75km까지만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LSAM은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나 천공투 미사일에 비해서 더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거쳐서 적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다층 방공망을 제공하는 건 물론 우리 천공투가 최대 속도 마하 5 정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LSAM은 마하 8 이상의 탄도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는 등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사대의 역할을 우리 한반도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LSAM은 2024년 11월에 체계 개발이 완료되었고 지금은 이미 양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나라의 LSAM이 실제로 실전에 배치되는 건 올해가 아닌 내년인 202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LSAM이 전력화될 때까지는 아직도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고도 방공망인 주한미군의 사드가 중동 지역으로 재배치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LSAM의 조기 전력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LSAM의 조기 전력화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LSAM을 조기 전력화한다고 해도 조기 전력화할 수 있는 포대는 1개 포대일 텐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LSAM을 총 4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2개 포대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4개 포대를 배치하는 이유는 2개 포대가 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나머지 2개 포대가 우리 한반도 상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첩 배치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당장은 당연히 긴급 배치를 한다고 해도 1개 포대만 긴급 전력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개 포대를 어디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분명한 건 지금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 있던 경북 성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사드 포대를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사드 포대 1개를 배치해서 우리 한반도를 방어하려면 경기도 평택에 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드 포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경기도 지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는 우리 한국을 방어한다기보다는 주로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포대였기 때문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것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LSAM은 경북 성주에 배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야기되는 건 바로 평택입니다. 평택에 LSAM 포대를 배치하면 우리 수도권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후방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거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가 배치되었을 때도 사드 포대의 배치로 인해서 일부 우리 천공 포대가 남게 되어서 남는 천공 포대를 경기도 지역에 재배치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LSAM을 추가 배치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경기도 지역에 몇 개의 천공 포대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남게 되는 수도권의 천공 포대를 사드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생긴 남부지방의 방공망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재배치를 하면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 있을 때보다도 우리의 방공망은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북한의 공격은 수도권에 집중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LSAM을 평택 지역에 배치만 해도 지금까지 제공하지 못했던 수도권에 대한 다층 방공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LSAM을 조기 전력화할 정도로 충분한 장비가 생산되었느냐가 문제인데요. 우선 지금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LSAM의 레이더는 한화에서 만든 축소형 레이더만 공개되었고 완벽한 완성형 레이더는 아직까지도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과거에 LSAM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격 시험을 할 때 사용한 시험용 레이더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만일 요격 시험을 축소형 레이더로 했다면 아직은 실전용 레이더가 완성이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요격 시험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한 시험용으로 완벽한 완성형 레이더 하나가 이미 완성되어서 요격 시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격 시험에 사용한 레이더와 교전센터를 배치를 하면 되고요. 문제는 미사일인데요. 현재 LSAM의 구성은 레이더 1개, 그리고 교전지휘소 1개와 그리고 발사기 4개인데요. 2개는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 발사기이고 2개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발사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5년 11월 27일에 방사청과 LIG는 LSAM의 교전통제소와 그리고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을 양산하는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11월 28일에 발사대와 그리고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의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다만 작년에 레이더를 개발한 한화시스템은 방사청과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레이더 하나는 요격 시험을 하기 위해서 생산이 되었고 첫 번째 LSAM 포대에는 이 요격 시험용 레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한화시스템이 양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사일의 양산 계약을 작년 11월에 체결을 했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한화와 LIG 양산은 미사일 양산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당장은 생산한 미사일이 없어서 당장 조기 전력화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작년 11월부터 양산 준비에 들어갔으면 이제 슬슬 양산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양산을 서두르면 앞으로 한두 달 안에는 양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기 전력화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최소한 조기 전력화를 하려면 앞으로도 6개월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사실상 LSAM은 지금 당장은 조기 전력화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력화 시기를 대략 6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전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서 다시 사드 포대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만 확실한 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한미군의 전력을 우리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고정전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서 사드 포대가 돌아온다고 해도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이라도 LSAM 포대의 조기 전력화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 사드 포대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부추기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각종 언론들의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급하게 레이더와 시험용 미사일 한두 발이라도 긴급 배치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언론들을 보고 있으면 사드 포대가 마치 우리나라 전역을 방어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드 포대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방공망이 무너진 것처럼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언론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LSAM을 조기 전력화하고 그걸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우리의 LSAM의 조기 전력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빨리 배치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